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사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또 보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살아가며 정말 가치관이나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 역사관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집에서도 배우지만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잘 배웠던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6월 6일 날 현충일에 대통령이 한때 광복군으로 활동했지만 월북해서 북한에서 장관을 지내고 대남 간첩을 직접 진두지휘했던 김원봉이라는 그런 인물을, 논쟁적인 인물이죠. 현충일 날 좌우 통합의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보면은 대통령이 갖고 계시는 역사관이라는 문제가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반듯한 역사관, 건강한 역사관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관과 마찬가지로 역사관은 개인의 성공이나 한 사회의 번영, 발전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역사관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항상 주변을 불편하게 보고 불만스럽게 보고 갈등이나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때로는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사회를 파괴 상태로 내몰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찬히 말씀드리는 역사관은 공병호란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반듯한 역사관입니다. 때문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더라도 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갖고 있는 주관적이지만 나는 이것을 건강한 역사관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부모로서 또 사회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반듯한 역사관이란 무엇인가? 저는 첫 번째는 모든 역사는 연속되는 것이고 축적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눈으로 과거를 보면은 과거 사람들이 참 무능하고 못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은 그 시점마다 최선은 다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연속과 축적으로 보지 단절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기준으로 후손들의 오만에 빠지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 거죠. 저는 일제강점기를 바라볼 때도 인천 고려대를 만든 인천 김성수 선생에 대해서 무슨 친일한 자 이렇게 내몰지만, 저 생각은 항상 일제 치하에 살았던 지식인들은 어떻게 처신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 항상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윤치호 이렇게 하면은 구한말에 지식인이자 정치인이자 그렇게, 그리고 친일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단 한 번이라도 윤치호가 일제 치하에서 남긴, 영어로 남긴 그런 일기장을 볼 수 있으면 정말 애잔함이라든지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후손들의 오만에 빠지지 않도록, 일제 치하에서 모든 사람들이 만주벌판을 가서 독립운동을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얼마 전에 장기표 선생이 그 말씀을 하셨더군요. 독재하고 싸운다고 모든 사람이 운동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기는 사업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 정도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항상 연속으로 보는 것, 그러면은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을 좀 따뜻하게 이해하고 좀 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옛날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족이란 단어에 눈이 가려서 미화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는 중국 사회보다 좀 덜하지만 민족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또 민족주의를 항상 정치인들이 이용해서
자신의 정파적 이득을 갖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두 다 조국이란 것은 참 중요합니다. 조국은 태생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애착의 대상이 되죠. 우리가 인민을 가더라도 조국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타고났습니다. 그런데 그 구한말의 그 암담한 정치 경제 상황 속에서 한국이 자력으로 근대화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습니다. 내생적 발전론 그렇게 주장하죠. 그냥 한국을 레벨로 두었다면 한국이 알아서 잘 지금처럼 공장도 짓고 근대적 의미의 제도도 도입하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논리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사료를 보고 역사 공부를 하고 책을 쓰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리 봐도 조선마렵과 구한말 상황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직한 인물로 치는 만해 한용운 선생도 일제 치하에서 총독부 초창기에 총독부에 그런 수장이 오면은 저 양반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좀 더 좋은 일을 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피력한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876년도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불평등 조약입니다. 합니다만은 그 조약을 통해서 한국은 개화에 이르고 그 이후에 1894년과 95년도에 가보경장을 통해서 이제 근대화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지만 조선조처럼 노비제를 엄격하게 유지하고 여성들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그런 나라들은 인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성적으로 유인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민족 사이에서 계층을 만든 다음에 그 계층의 가장 하위 계층을 수청을 들게 한다는 그런 나라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의 길을 그렇게 자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저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구한말부터 근현대화 과정을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 것도 힘들었지만 고생들 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불협화음도 있지만 항상 우리가 민족이란 그런 단어에 눈이 가리지 않아야 있는 그대로 한국사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역사는 생존과 번영을 향한 긴 여정입니다. 19세기 제국주의의 그런 거센 파고가 휘몰아칠 때 세상은 항상 그렇지만 제국주의 시대 때도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 준비한 사회와 준비하지 않은 사회, 그 사회는 운명이 크게 달라지죠. 한쪽은 지배하는 자가 되고 다른 한쪽은 지배당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지배하는 자가 되는 그런 사회나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냉철하게 이야기하면은 세상은 낭만이 아니기 때문에 생존을 향한 투쟁과 같다고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역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정치력이나 외교력을 갖지 못하면은 항상 억울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게 있는 그대로 역사예요. 옳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항상 역사가 마땅히 이렇게 돼야 된다, 당위를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힘이거든요. 힘. 우리가 준비하지 못해서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해야 지금 준비를 더 잘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죠. 항상 그때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억울하게 됐다,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리면은 자신이 책임져야 될 건 아무도 없는 것이죠. 19세기 제국주의 거센 파고가 몰아칠 때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모군란 1882년부터 청일전쟁 1894년까지 12년간 거의 준 청나라의 식민지였습니다. 23세가 되는
원색의 위안스카이가 그냥 고종을 오르락 내리락 할 정도로 그렇게 나라를 그냥 휘어잡고 다녔죠. 거의 속국 상태였습니다. 그것이 1895년도에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이 다시 헤게모니를 쥐고 우리를 지배하는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일본 치하에 다시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역사라는 것은 그냥 낭만의 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세계고 항상 이기기 위한 투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우리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 겁니다. 항상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당했다. 그 나라가 침입 안 했으면 다른 나라가 또 침입을 했겠죠. 예, 제국주의 상황에서 다 먼저 먹는 놈이 임자니까. 그 다음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교역과 교환과 접촉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전한다. 폐쇄로부터 개방으로 나갈 때 발전하죠. 한반도의 반쪽은 그렇게 나갔고 다른 반쪽은 계속 폐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개방 과정에서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게 됩니다. 일제 식민지를 굉장히 암담하게 볼 수가 있지만 사법제도라든지 행정제도라든지 교육제도라든지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또 일본이 들어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조선인 출신의 사업가들도 많이 배출이 되죠. 출생률 자료를 보면은 이게 참 솔직한 자료지 않습니까? 뭐 민족이나 이런 걸 다 제거하고 출생률 자료를 보면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조선의 출생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식민 치하가 많은 영화나 이런 부분이 그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제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자꾸 모든 것을 그렇게 어둡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금 문제가 되는 강제징용 문제도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전쟁 말기에 이제 강제징용이 국가 차원의 강제징용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대부분 자원 지원이었습니다. 북해도라든지 만주 같은데 왜 그러면 한국에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농촌의 청년들이 더 나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지원을 했죠. 이제 일제 말기입니다. 아마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42년도 1942년, 43년 이 무렵부터 이제 강제징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융합되면서 오늘이 있기 때문에 자꾸 좋은 점에 초점을 맞추면은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당한 거가 아니고 미국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도움받은 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시죠. 역사적으로 중국이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은 그 중국의 피해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독 일본에 받은 피해를 그렇게 힘들어하죠.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죠. 한국 내부의 인권 문제를 그렇게 핏대를 세우는 사람들도 의외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을 다뭅니다. 인권 유린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고마워해야 될 부분을 생각하고 받은 것을 생각하고 좀 힘들었던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고 이러면 훨씬 더 우리가 더 멋진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다섯 번째는 역사 발전에서는 누구도 흠결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역사에서 큰 일을 한 좀 주역들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어두운 면들이 당연히 있죠. 근데 우리는 정말 성리학의 아들들이나 딸들처럼 한 인간에 대해서 너무나 도덕적으로 완벽함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독 그 칭찬에 인색하고 또 누군가의 공을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흠결을 찾아내는데 그렇게 뛰어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정말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이 그 당시에 국제정세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능숙한 영어로 미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었던 그리고 자유민주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건국을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겪지 않았느냐. 물론 그분이 말년에 장기 집권과 같은 부분에 연루 안 됐으면 우리가
초대 대통령으로서 정말 조지 워싱턴 같은 미국의 그런 훌륭한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그러나 또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5.16 혁명이 났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산업화의 대도정에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후손들에게 정말 남긴 큰 공헌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경우는 돈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귀한 자산을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박 대통령의 해안, 결단, 그 당시에 다 60년대는 다 수입 대체 산업 육성 정책으로 다 나라가 갔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래서 필리핀과 같이 그렇게 아시아권에서 잘 사는 나라가 가난으로 떨어진 거죠. 지금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한 나라의 정책과 제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처음에 권력을 잡았을 때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중농주의 정책을 쓰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자가 없으니까 기업인들과 관료들의 그런 조언을 들어가지고 얼른 방향을 수정하죠. 수출 지향적인 공업화 정책으로. 그 공업화 정책에서 큰 역할을 했던 것이 1965년도 한일협정이었고 대일청구권 자금이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대일청구권 자금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한국에 있는 자기들의 자산을 1957년도에 대한청구권을 다 포기를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것저것 따져보면 사람들은 다 흠결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면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은 잘못한 게 있죠. 저도 가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참 사람의 죄성이 너무 강해서 인간이 실수하고 실책을 범할 수밖에 없다. 지도자라고 예외가 되겠냐, 야. 지도자라고 항상 실수를 할 수 있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칭찬, 격려, 좋은 점에 우리가 주목하고 흠결은 좀 이렇게 덮어줄 수 있으면은, 그렇게 역사를 바라볼 수 있으면 역사가 배반의 역사니 아니면 반칙의 역사니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여러분 6번째입니다. 역사 해석이 피해의식에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억울한 점이 있다면 미래에 또 더 잘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한 개인의 그런 역사에서도 보면은 좀 비난한 집에 태어났고 약간의 열등의식과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양분 삼아가지고 인생을 일으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시점을 정도가 되면은 과거의 문제를 좀 정리하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아프리카의 그런 가난한 나라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권에서 빨리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개화한 일본이 옆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냐. 축구, 배구, 농구, 피겨, 그 다음에 무슨 뭐 라디오, 그 다음 전기전자, 반도체 모든 산업이 최소한 우리는 일본이란 선진국 기준으로 돼야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얼마만큼 큰 우리한테 성장의 자극과 자양분이 됐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 계실 때 양국이 합의를 해서 재단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문제가 뭐라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럼 국가 간의 약속을 하면 국가 간의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일본 사람들 우리를 어떻게 보겠냐 이야기. 아니 뭐 약속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국가를 위임하고 있는 분이 사인을 한 거잖아요. 도장을 찍은 거지 않습니까? 1965년도에 한일협정이 체결될 당시에 그쪽이나 이쪽이나 포괄적인 청구협정을 마무리를 지은 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신문에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이제 나중에는 대법관으로 됐던 일본인이 글을 썼더구먼요. 그 당시에 자기의 실무진들이 포괄적인 협정을 한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걸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떻든 반듯한 역사관이 한 개인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이 드린 이 역사관에 대한 반듯한 역사관에 대한 강의가 절대적인 것은 제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를 이렇게 봐야겠다. 나는 역사를 이렇게 본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승하시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많은 성취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